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간의 목을 떼가는 사당. 5년 전 나에게는 S라는 친구가 있었다. S와는 고1 때 만났는데 S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나도 자연스레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게 됐고 둘이 같은 괴담 동지로서 모여 같이 심령 스폿에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동아리 활동도 해야 했기 때문에 S는 낮부터 혼자 다양한 장소를 자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일요일 동아리 시합을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 S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와주지 않을래? 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 솔직히 시합 때문에 지친 것도 있어서 무슨 얘기? 오늘 좀 힘든데 내일 학교에서 말해주면 안 돼?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오늘 꼭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양이었다. 난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재밌는 곳이라도 발견했나 싶어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S집 앞에 도착해 전화로 불러냈다. 그러자 S가 나오더니 왔냐? 지쳤을 텐데 미안. 들어와. 의외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S. 나는 조금 실망하면서 2층에 있는 S의 방에 올라갔다. S와 가벼운 잡담을 한 후 나는 본래 화제를 꺼냈다.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묻자. S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나 있잖아. 오늘 한가에서 심령스폿으로 유명한 A산에 갔었거든. 근데 A산에 도착했는데 아직 대낮이라 그렇게 무섭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대로 돌아가기도 좀 뭐해서 근처에 있는 등산 코스를 따라 올라가기로 했어. 라고 S가 말했다. 요즘 세상에 일요일날 혼자서 등산하는 고교생은 아마 너밖에 없을걸. 이라고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시끄러. 기념 삼아서야. 기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기안가 안에 하면서 걷고 있으니까 웬 짐승길 같은 게 보이더라. 기왕 온 김에 그 길을 가보기로 한 거야. 근데 또 그 길이 엄청 길어. 금방 막다른 길이 나올 줄 알고 갔는데 너무 기니까 불안해지더라고. 그렇게 가다 보니 결국 길의 마지막까지 갔단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막다른 길이었어. 결국 이거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려던 차에 그 막다른 길 쪽에 딱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 게 보였어. 그래서 뭔가 모험심 같은 게 불타올라서 거길 들어가 본 거야. S가 차분하게 말했다. 거길 들어갔냐? 너 용기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묻자. 그래서 한참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넓은 공동이 나타났어. 그곳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 S가 나에게 물었다. 뭐가 있었는데? 사당이었어. 사당. 두꺼운 밧줄이 쳐진 곳 가운데에 사당이 있었어. S가 말했다. 진짜냐? 무슨 영화 같은 전개래. 내가 심드렁하게 대꾸하자.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 그래서 난 그 사당에 가까이 다가갔어. 사당에는 작은 문이 달려 있었고 부적이 붙어 있었어. 난 여기까지 왔는데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부적을 떼고 문을 열었어.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S가 물었다. 뭐가 있었는데? 목이야. 목.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두개골. 그 사당에는 두개골이 모셔져 있던 거야. 게다가 말이야. 그 두개골이 조금 이상했어. 뭔가 작은 인간의 두개골이랑 조금 다른 듯한. 아니, 뭐 순간적으로 본 거기도 하고 사람 두개골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등줄기에 한기가 스며들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야, 너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역시 그렇지. 나도 본 순간 이건 진짜 큰일이다 싶어서 바로 문 닫고 부적도 다시 붙인 뒤에 몇 번이고 사과하고선 도망치듯 집으로 오긴 했어. 이렇게 S가 말했다. 그게 그걸로 끝날 리가 있냐. 내일 학교 끝나면 바로 신사로 가서 신주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바로 불제 받아. 나도 같이 갈 테니까. S는 나에게 내일 불제를 받겠다며 고맙다고 했다. 결국 그렇게 나는 이야기를 전부 들은 뒤 의외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석연치 않은 마음을 안고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그 다음날 담임으로부터 옆반에 S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방광난 상태로 담임에게 자세히 물어봤지만 담임도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는 것 같았다. 나는 수업을 째고 S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S집에는 경찰에 와 있었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S의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울부짖는 S의 어머니께 눈 딱 감고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아침에 S의 어머니가 평소와 같이 S를 깨우러 가보니 침대 위에 누워있던 S가 목만 깔끔하게 없어진 채 죽어 있었다고 한다. 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뒤 감정한 결과 그 사체는 S라 판단되었으나 머리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와 S의 가족은 경찰들로부터 절대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강하게 함구되었으며 그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서 어둠에 묻혀버렸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5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사실 최근 같은 꿈을 여러 번 꾸고 있다. 사당 옆에서 웃으며 손짓을 하는 S를 보는 꿈. S의 머리는 아마 사당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단 오늘 신사에 가서 신주님에게 전부 이야기를 하고 왔으니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간결히 말하면 신주님 말. 지금 나에게서는 원념이나 저주라고 할 만한 무서운 것은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신주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모셔져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옛날 이 지방에서는 무시무시한 행사나 풍습이 존재했던 모양으로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S의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과 반드시 영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 꿈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만일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바로 연락할 것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그 신주님과 신주님의 동료분과 나 셋이서 그 사당이 있는 곳을 조사하러 가보기로 했다. 나는 가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도 가보고 싶어서 신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린 끝에 동행하게 됐다. 나는 지금까지 일단 이 지방에 있었다는 무서운 행사나 풍습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고 신주님들의 발목을 붙잡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신사가 있는 장소를 어느 정도 특정해보려고 한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냥 평범하게 하이킹하고 끝이었다. 목매는 줄은 몇 군데 발견했지만 다른 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사당이라는 게 정말로 있기나 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 막 S의 꿈을 꾸었다. 평소와 같은 꿈이었다. S는 정말 불길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보기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죽기 전과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이리와 이리와 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만일 이 꿈에 변화가 온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무섭다. 오늘 신주님과 그 동료분과는 9시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 같다. 괜찮을까? 확실히 아무 일도 없지는 않겠지. 일단 집에 메모를 남겨두고 산속을 걸어갈 땐 맨 끝에서 따라가야겠다. 하지만 내가 거의 이틀을 돌아다녀도 찾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오늘 갑자기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일단 그저께와 어제와는 다른 길을 가볼 생각이다. 그리고 S에 대해 자세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했었지만 어제 동네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S와는 고1 때 같은 반에서 만나서 친해졌다. 2학년이 되어서는 다른 반이 되어서 서로의 반을 오가며 놀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다. 또 정확히 하자면 지방신문에 사건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나나 S의 가족은 함구하도록 부탁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근처 이웃이 밀고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세히는 설명되지 않았고 자살 정도로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일단 자살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목을 절단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하고 거기다 목을 옮기는 건 역시 절대로 불가능. 하지만 타살이라기엔 S가 저항한 흔적도 없는 데다 다른 외상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타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방신문에서 자살로 떴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왜? 어째서? 라고 생각했다. S의 가족은 왜 반론하지 않은 걸까? 하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 그리고 이건 나도 어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S의 가족은 더 이상 그때 집에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S의 가족 구성원은 S의 형, S어머니, S아버지 이렇게 4인 가족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다음에 S의 형이 사고로 죽은 데다가 S의 어머니가 머리가 이상해져서 어딘가로 이사 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아마 S의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알고 있는 S의 정보는 이 정도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신주님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 오늘 9시까지 내가 신사로 찾아가니까 신주님이 계시긴 했는데 내가 신주님께 그럼 신주님 가볼까요? 라고 말하자 신주님은 아니 그거 말인데 미안 역시 못 가겠어. 갑자기 왜요? 아니 그게 전에는 내 얘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뭐 나 자신도 이 지방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자주 듣기도 해서 흥미를 가지기도 했고 나 신주잖아. 그래서 직업적으로 만약 그런 곳에 갔다가 그래서 정말로 미안. 그리고 말이야. 너 혹시 혼자서 그 산에 다녀온 건 아니지? 신주님이 말했다. 아니요, 안 갔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너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편이 좋아. 꿈속에서도 말야. 혹시 내가 무의식적으로 너 자신을 탓하고 있던 건 아니야? 내 무의식만큼 꿈속에 영향을 잘 끼치는 건 없어. 네. 그럼 오늘은 같이 못 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정말로 미안. 연락하려고 보니까 내 연락처도 몰랐고 말이야. 그래서 사죄하는 겸 일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어.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신주님이 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오늘 정말로 미안했어. 또 꿈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상담이라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말이야. 몇 번씩 말했지만 그 산에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아. 보니까 지금 너에게는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지만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런 놈들이 자주 있어. 오봉 때 재미 반으로 무서운 것에 씌어가지고 오는 놈이라든가. 뭐라도 오늘 가면 위험해졌을지도 모르지만. 하하하. 신주님이 말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나왔다. 신주님이 전해준 이야기를 이렇다. 옛날 산 골짜기에 속세와 연락을 단절한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여행자가 찾아가 보니 전부 몰살되어 문해불출의 마을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급자족으로 생활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와중 어느 날 문제가 벌어졌다. 근친상간 문제로 기영아가 자주 태어나게 되었다. 기영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살려둬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입을 모아 태어나자마자 기영아라는 것이 밝혀지는 대로 아이를 살해하기로 했다. 어느 날 마을에 기묘한 병이 유행했다. 치료법도 알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은 점점 죽어나간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말했다. 기영아의 저주라고.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당을 만들어 기영아의 뼈를 모시기로 했다. 그래도 기묘한 병은 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전멸하고 말았다. 이후 그 폐촌이 든 마을을 방문한 여행자가 일기를 발견하여 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후세에 전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에 다른 케이스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모하여 이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데려와 마을 여자와 성교를 시킨 뒤 아이를 낳도록 했다. 아이를 낳게 한 뒤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여행자를 죽이게 되었다.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마을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누군가 말했다. 여행자의 저주라고. 그리고 또 하나. 옛날 속세와 연을 끄는 마을이 있었다. 산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그 도깨비는 인간의 누나를 아주 좋아해서 마을을 습격해 인간을 잡아다 누나를 먹어버렸다. 곤란해진 마을 사람들은 검을 수련하던 여행자에게 도깨비 퇴치를 부탁했다. 어느 날 여행자는 도깨비를 퇴치한 뒤 마을에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여행자를 영웅으로 칭송하였다. 하지만 그 여행자는 갑자기 죽고 만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죽어나갔다. 마을 사람이 말했다. 도깨비의 저주라고. 마을 사람들은 곤란해졌다. 그런 도중 여행을 하던 스님이 마을에 방문한다. 스님이 말했다. 도깨비의 사체를 머리, 탈, 다리, 몸뚱으로 나눠 지금부터 알려주는 장소의 사당을 만들어 봉인하라고. 마을 사람들은 중이 말한 대로 했다. 도깨비의 저주는 사라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중에게 마을에 머물도록 부탁했다. 스님은 거절했다.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입을 맞춰 중을 살해했다. 그 뒤 마을에는 대홍수가 일어나 모두 전멸해버렸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홍수는 정말로 있었다. 내가 조사한 책에도 적혀 있었다. 나중에 내가 조사한 것도 그렇지만 공통점을 꼽자면 대개가 문해불출의 마을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세워본 가설이 있는데 옛날에 이 지방에는 문해불출의 마을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마을 독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있었으며 사당도 그 중 하나고 홍수에 말려들어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 사당만이 남았다. 나는 신주님의 말처럼 꿈에 나오는 메스를 무시하기로 했고 그날의 일은 기억 속에서 지우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동남아시아의 어느 숲. 동남아 어느 나라를 다녀왔다. 풍부한 자연 속 숲을 한가로이 산책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무서운 체험을 해서 글을 남겨보려 한다. 사실 그 숲에는 뱀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다. 내가 체험한 건 뱀과는 관계없는 일이기도 하고 스마트폰 GPS를 믿고 다소 무리하면서도 조금 깊은 숲까지 들어갔었다. 낮이었는데도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기분 나쁜 곳에 서 있었다. 이전까지 들리던 새나벌레 울음소리도 어느덧 뚝 그치고 주변은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러는 와중 갑작스레 저 멀리 앞에서 타탁 하고 나무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울려 퍼지기는 했지만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다. 아마 뭐가 나무에 부딪히기라도 한 거겠지. 그런데 잠시 뒤 그 소리가 들린 것과는 반대편인 뒤쪽에서 타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린가 생각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내가 서 있는 곳 오른편 저 멀리에서도 타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부터는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번에는 왼편 저 멀리에서 타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의해 주의를 포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패닉에 빠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일정한 텀을 두고 무언가 신호라도 주고받는 양 타탁 타탁 하고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곳에서 두 번 연속 들리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다른 장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쩐지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종교적 의식 같은 건가 생각하고 있자니 그 고리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싸듯 소리가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타탁 타탁. 그쯤 되자 완전히 포위되어 완전히 나를 목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권과 휴대폰만 가방에서 꺼내 가방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을 기었다. 기어서라도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었다. 뱀 같은 것과 마주칠 위험도 높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다. 웅크려서 또 기어서 움직이면서 계속 소리를 쫓았다. 그러는 도중 포위에 오는 소리 중 한 곳을 바로 곁에서 지나쳤다. 타탁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나무를 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아마 나무를 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친다면 어디서 그러고 있는지 금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누가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용히 엎드린 채 소리가 멀어져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달려 도망쳐 돌아왔다. 가방을 버리고 온 건 아쉬운 일이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둘러싸였겠지. 완전히 가운데에 몰릴 때까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돌이켜보면 숲에 막 들어섰을 때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걸 밟아 화를 내며 발로 나무를 차서 털어냈었다. 그때 큰 소리를 냈던 게 혹시 무서운 무언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뒤틀린 운명. 외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운명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거실에서 불교나 도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운명에 관해 나오는 방송이라면 어떤 방송이라도 찾아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사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금에 대한 책이나 별점에 관한 책과 같은 수많은 운명에 관련된 책들을 매일마다 붙잡고 읽고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 말을 붙일 기회조차도 없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 할머니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간인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 할머니께서는 운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지만 지금처럼 집착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심심하실 때
사주집으로 가셔서 운세나 알아보시는 것이 다셨다고 하니 말입니다. 할머니의 관심이 집착으로 바뀐 계기는 할아버지의 죽음이었고 합니다. 정말로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던 중 돌아가셨으니 할머니께서는 운명이 할아버지를 잡아 먹어버렸다 하시면서 저렇게 운명에 집착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마다 운명에 대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저도 한번 들춰본 적은 있지만 거의 모두가 한자로 되어 있어 단 몇 문장도 읽지도 못했던 지겨운 책을 매일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할머니에게 운명에 대한 것 말고도 관심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제 여동생이 바로 그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와는 달리 귀여운 여자애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동생과 붙어 있으셨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도 따라가실 만큼 여동생을 이뻐하셔서 질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여동생이 평소엔 잘 울지를 않는데 그날따라 엄청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여동생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정말 섬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충격 때문일지는 몰라도 정적의 시간은 너무도 오래 지속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요함을 깬 것은 할머니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제 오래 살겠어. 정말 오래 살겠어. 할머니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방긋한 웃음에도 여동생은 계속 울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굴을 보려 해도 여동생은 얼굴을 돌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저와 어머니의 손을 피해가며 울고 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를 때였습니다. 툭! 여동생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키가 제 손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께서 여동생을 붙잡고 손을 겨우 벌려본 결과 여동생의 얼굴은 무언가 예리한 것으로 긁힌 듯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당황스러워 할 때였습니다. 내가 얼굴을 오래 살 상으로 만들어줬다. 이제 정말 오래 살겠어. 할머니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몇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할머니를 따라 정확히 이런 일이 있고 3달 뒤 자동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몇 주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남은 것은 저와 제 어린 여동생입니다.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년 사이에 저는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를 선두로 계속해서 가족들이 3개월마다 죽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9개월이 흘렀으니 아마 이제 제 차례일 것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고 남은 것은 저뿐이니까 말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꼭 살릴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도 돌아다녀보고 무당집도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에서부터 도교의 선인들까지 온갖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같이 절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동생을 안전하게 남겨두고 저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의 죽음에 충격받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만큼은 꼭 무사했으면 합니다. 다음 날 동생과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생과 붙어 있으면 동생도 위험할 것이라 생각해 아침 일찍 나간 것입니다. 도착한 건 오후 1시. 예상보다 비교적 덜 걸려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은 아침에 일어난 것이 힘들었는지 아까 전부터 옆에서 졸며 걷고 있습니다. 너무 졸려 보이는 듯해서 절까지 업고 올라갔습니다. 절에서 처음 만난 스님께서는 굉장히 젊으셨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던 스님은 50대에서 80대 사이의 흰 수염의 스님이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스님이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젊은 스님의 안내를 받아 동생과 들어간 곳은 주지 스님의 방으로 보이는 듯한 약간이지만 넓은 방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탁자와 서랍과 같은 평범한 가구가 다였지만 지금까지 요란하기만 했던 다른 무당들이나 음침했던 선인들의 집과 비교해봤을 땐 오히려 정말로 믿음이 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대략 30분 정도를 방 안에서 기다린 다음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슬며시 방으로 들어오시고 저와 여동생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여동생의 손을 잡으시곤 여동생의 눈과 저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시며 한참이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동생분께서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처음으로 저를 보시고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어리둥절하며 주지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렸습니다. 사람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이 일어나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사람이란 원래가 운명에 따라 사는 법입니다.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지요. 수명은 가족들마다 정확히 그 몫이 나누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장수하시거나 고아들의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긴 것도 그 이유지요. 이런 수명 즉 운명을 바꾼다면 가족들은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분명 여기를 찾으시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께서 차례로 돌아가신 것도 그 이유일 겁니다. 동생분의 원래 수명은 9개월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바꾼 운명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요. 남은 가족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지금까지 버틴 것입니다. 끌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동생이 그런 악한 존재일 리가 없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마 당신도 요번 주 내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인 것을 모르는지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절에서 동생부를 맡아야겠습니다. 절은 속세와 다른 곳. 이미 운명의 거대한 강 속에서 빠져나간 아이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이 곳만큼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동생과는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일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 못 다니게 되었고 그저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생활했습니다. 평소 꿈꾸고 있던 미래도 어느 순간 제 머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번 뒤틀린 운명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상들께서 운명을 받아들여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려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아프게 하기에 그저 받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나게 하루 종일 일하다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동생이 함께 살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